네, 정말 이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 AI 센터, 그리고 이 자리 함께 고생해서 준비해 주신 미션, 그리고 또 저기 제로스로의 안영전 대표님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스타트업을 위한 바이브 코딩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뭐 바이브 코딩, 그리고 AI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창업자분들이 더 잘 알아야겠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호하우스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호 전 버전의 장표로 한번 세션을 했어서 오늘은 그날 받은 피드백을 조금 반영해서 약간 업데이트된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호하우스에서 제가 너무 홍보 같아서 저희 회사 소개를 싹 빼고 했더니 끝나고 저한테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네 회사 어떤 회사니? 무슨 비행 가지고 있니?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살짝 앞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팝업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이제 작년에 창업하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바이브 코딩에 집중한 두 개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브 코더들이 개발자 커뮤니티에도 끼기가 애매하고 AI 커뮤니티에도 끼기가 애매하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AI 커뮤니티 가면은 모델 학습 이런 얘기 하는데 바이브 코딩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분위기가 있고, 개발자 커뮤니티는 또 바이브 코딩을 좋아하는 개발자분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반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바이브 코딩 수준은 너무 하이 레벨이라서 일반인 분들이 또 바이브 코딩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좀 끼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주제로만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서 B캠프라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고, B가 이제 빌더라는 뜻으로 최근에 또 빌더라는 단어가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의 캠프다 해서 B캠프라고 지었습니다. 왜 K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서비스랑 어떤 라임을 맞추는 것도 있었고, 또 C는 도메인이 남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통일성 여러 가지 면에서 B캠프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빅핸드라는 서비스는 바이브 코딩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백엔드 환경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백엔드 환경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럼 그분들이 레고 조립하듯이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던한 환경을 저희가 한번 랩핑해서 제공을 해서 쉽게 그분들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빅핸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B캠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지식인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의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제 레시피 게시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금 더 이게 잘 되면 프로덕트 헌트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자기 서비스를 알리고 공유하는 쇼케이스라는 이제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빅핸드는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의 어떤 바스라고 부르는 백엔드 애저 서비스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개발자들이 DB를 선택할 때는 RDB도 있고 몽고DB도 있고 여러 가지 DB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 바이브 코딩 할 때는 RDB밖에 없더라고요. 혹은 파이어베이스. 이래가지고 이거는 나는 몽고DB가 좋은데 몽고DB 기반의 어떤 바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몽고DB 기반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고, 그 다음 클라우드 환경을 한번 랩핑해서 편하게 MCP 붙여서 쓸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제 바이브 코딩 이제 유저들의 여정이랄까?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입문이 처음에 어렵진 않아요. 입문은 되게 쉬운데 많이 아직 시작 안 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 시작을 돕는 거,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엔드 인프라 구축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배포, 그 다음 마케팅, 그 다음 유지보수하면서 고도화하는 거, 그리고 실제 사업화하는 거, 이런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니까 그 단계마다 여기 와서 노하우나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1대1로 제가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빅키트라는 거는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리지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템플릿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엠베서더라고 있는데, 오늘 무엇이든 만들어드립니다는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UKF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마이스터고 학생이나 대학생들, 엠베서더들이 4시간이나 8시간 챌린지로 앱 만들기 시도를 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엠베서더들이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MVP를 이제 만들고 싶을 때 특히 대학생들이 요새 취업도 어렵고 자기만의 레퍼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 레퍼런스를 얻고 기업들은 빠르게 MVP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 본인들끼리 원한다면 유료로 어떤 유지보수나 업데이트 계약까지도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너네 회사 이름이 왜 팝업 스튜디오냐 이런 또 질문을 많이 받아서, 팝업 스튜디오가 뭐 팝업이라는 게 스타트업 같은 단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제 새롭게 생성돼서 업하는,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그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플랫폼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팝업 스튜디오라는 사명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뭐 여기까지 일부러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뭐 새롭게 나온 신조어인데 작년 콜린스 올해의 단어로 뽑힐 정도로 급성장한 엄청난 바이럴된 단어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다음 페이지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렸네요. 네, 그 일반인 분들하고 개발자분들 양쪽에 그 바이브 코딩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우리 스타트업 업계가 좋아하는 제로 투 원, 우리가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나 서비스 못 만들던 사람인데 나 이제 서비스 만들게 됐네, 나 이런 거 할 수 있네, 맨날 개발자한테 부탁했는데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재미와 그리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개발자분들은 나 마치 부하 직원을 두고 일하는 것 같다, 혹은 나를 복제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5명, 10명이 돼서 일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산성을 엄청나게 극대화하는 그런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내 주변에서 바이브 코딩 아직 나한테까지는 오지 않은 좀 미래의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창업자분들은 이게 생산성이 원가고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창업자분들은 꼭 바이브 코딩을 도입을 해서 자신과 직원들이 생산성을 올리는데 꼭 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저만의 이제 생각을 담은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한 해석을 이제 저희 업계에서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그 바이브라는 이제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개발자들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이게 바이브로 뭐 다 되겠어,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디테일하고 제어할 게 많고 보안도 중요하고 한데, 그래서 저도 바이브 코딩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지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지시하는 게 도큐먼트 코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큐먼트 작성하다가 이제 스펙을 상세하게 적고 또 적는 도큐먼트 타입도 뭐 제이슨이나 뭐 여러 XML 타입으로 스펙으로서 적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스펙 코딩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주니어에서 시니어에서 약간 팀장급 되는 그런 바이브 코더의 레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더 실력이 늘면 뭐 스킬도 세팅하고 에이전트 세팅하고 이렇게 정말 AI를 부하 직원 부리듯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무슨 한 명의 뭐 정말 본부장이나 뭐 사업하는 사람처럼 우리 부하 직원 두고 일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저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CEO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이 다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은근히 또 다시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개발자들도. 왜냐면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를 다 여기 에이전트에 내가 평소에 하던 걸 막 담아 놓는 거예요. 어떻게 리뷰하고 어떻게 뭐 하고 이런 행동 강령을 내가 평소에 하듯이.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부족하다? 그럼 또 에이전트를 또 만들죠. 이걸로 안 되겠네. 그럼 나만의 이 페르소나를 담은 에이전트 또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바이브. 약간 느낌으로 너 에이전트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회장님 바이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체어맨 바이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브가 제가 아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일반인 비개발자 분들 그리고 개발자 분들로 나뉜다면은, 일반인 분들은 정말 이제 바이브에서 시작해서 쭉 에이전트까지 오는 이 과정을 밟으시겠지만, 처음엔 어쨌든 주니어 바이브로 시작을 하실 거고, 마지막에는 이 회장님 바이브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창업자를 위한 세션이잖아요.
개발자분들이 은근히 바이브 코딩으로 안 넘어가는 분들이 꼭 있어요, 주변에.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바이브라고 하면 절대 안 넘어갈 거예요. 이 바이브가 아니라 도큐먼트 스펙에 이제 에이전트 세팅을 너의 페르소나를 잘 담아서 회장님 바이브를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분들이 이 AI를 개발에 활용하는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저희 회사가 사실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전 사원이 다 바이브 코딩을 하거든요. 이게 운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회사가 오래된 회사였으면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창업한 지 사실 오래 안 됐고, 그리고 주제도 바이브 코딩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자든 마케터든 PM이든 들어오면은 야, 너 바이브 코딩 해야 돼 얘기하고, 잘 모른다? 그럼 저희 바이브 코딩 뭐 컨텐츠 많은데 막 주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전사원이 바이브 코딩 하게 됐는데, 저희도 그 처음에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더라고요. 모두가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저희가 느끼는 게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신 저 용우님이란 분도, 저분은 이제 회의 시간에 말이 많진 않아요. 제가 말이 많고. 근데 이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조용히 저녁 때 뭘 하더라고요. 꽁짱. 그런데 슬랙으로 메시지 보내줘요. 대표님, 제가 한 기획안은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쫙 보내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용우님 말대로 하시죠. 용우님이 원래 그 영상 감독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런 컨텐츠 전문가지 개발이나 IT 쪽 지식이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접하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함이 직접 서비스로 반영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주변에 말씀을 드리니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AI로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많죠, 엄청. 근데 그 회사들도 대표님 고민이, 대표님도 AI 너무 전문가시고 뭐 바이브 코딩 잘하는 분들 많은데, 야, 너네 회사처럼 전 직원이 다 하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도 절반도 안 써,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AI 회사들도 50%를 넘기는 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오히려 신생은 있어요. 신생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 직원이 이 바이브 코딩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그 노하우도 뭐 그렇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만의 나름 그런 회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제가 조언도 드리고 자문도 드리고 그런 노하우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대표님들이 우리 직원들 AI 막 잘 안 써 해도 사실 들여다보면 챗GPT, 제미나이 다 쓰고 있어요. 요새 그것까지 안 쓰는 분은 없죠. 다만 이제 고도화된 걸 안 쓴다, 이건데, 제가 이제 보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고과에 반영하겠다, AI 활용력을 고과에 반영하겠다 해도 안 해. 그리고 모 회사는 관리자 페이지를 없앨 거야, 너네 바이브 코딩으로 DB 직접 조회해,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서 한 달 만에 그 대표님 포기하고 관리자 페이지 복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약간 탑다운으로 AI를 강제로 가르치고 뭐 성과에 반영하던,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허들을 그냥 낮추는 건데, 우리 직원들한테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하나 아이디어 내봐라, 너만의 아이디어. 정말로 그냥 별거 아니어도 되니까 평소에 하던 일 그냥 자동화를 하던, 아니면 두 개 뭐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 붙이는 걸 하던, 되게 평소에 하던 일을 한번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 대표님이 이 정도 성의를 보여서 하면은 아이디어는 하나씩 제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 낸 걸로 한 번씩 경험하게 해서 모든 사원들이 되게 작은 거라도 바이브 코딩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평소에 드렸고, 중요한 게 대표님도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대표님이 직접 해보시고, 왜냐면 아주 간단한 거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제가 이따 뒤에 이렇게 실행하시면 된다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한 거를 직접 해보시고, 제 생각엔 이제 우리 회사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단계는 모든 전 직원이 조그만 거라도 하나 만들어 보는 데까지 되면, 그 다음에 야, 우리 AI 트랜스포메이션 해보자라는 그 단어를 꺼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단어를 너무 빨리 꺼내면은 반감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를 하나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AI가, 여기 뭐 계신 분들 AI 많이 써보시고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좋은 게
예전에는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다음 한참 공부 재미없게 공부한다면 뭐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만들고 궁금한 거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는 시대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릴 적에 뭐 피아노 학원 조금 다니다 말았지만 막 체르니 뭐 몇 번 너무 재미없게 막 가르치는 그 피아노 학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그만뒀는데 요새 애들은 막 캐대헌 노래 막 따라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먼저 입문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는 다음에 이런 이론이나 이런 것도 배우니까 훨씬 더 재밌게 입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뭐 꼭 바이브 코딩이 아니더라도 먼저 이 결과를 내고 결과에서부터 거꾸로 배우는 이런 이제 인버티드 학습법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제가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요번에 실리콘밸리 와서 들었는데 실리콘밸리의 회사 문화가 안 가르쳐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가르쳐 준대요. 뭐 사수 부사수가 없고 그냥 문서 같은 것만 띡 주고 알아서 해. 근데 그게 또 장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여러 시도하다가 창의적인 게 나오고 또 대신 그런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좀 용인해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AI 시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챗GPT한테 물어봤어? 야, 클로드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최소한 클로드, 챗GPT, 제민한테 물어보고 해결 답안 안 나오면 그때 물어봐. 그때는 가르쳐 줄게.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와 문화가 퍼지고 그걸 그렇게 조금씩 자기 실력을 늘리고 그 회사에 적용해 나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단계가 되면은 실력이 는 사람이 생겨서 각 부서마다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인사면 인사, 자기만의 서비스들을 만드는 팀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팀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데 그리고 간단한 건데 개발팀이나 회사 전체에서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떨어져가지고 개발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우리 그 팀에서는 답답하고, 아, 이거 막 되게 간단한 거 연동해달라는데 2달 뒤에 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사업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보틀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뭐 엄청 어려운 거는 개발팀이 하겠지만 간단한 건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각 팀마다 조금씩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사실 회사 전체에서는 엄청난 생산성이 향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AI가 아예 업무도 배정하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회사의 뭐 연간 뭐 플랜이나 이런 거 AI가 알고 있고, 각 담당자들이 뭐 하는지 알고 있고, 우리 회사 프로덕이 현재 어디까지 알고 있으면 뭐 이번 달 우리 회사 뭐 할지 계획 잡아줘. 뭐 그리고 뭐 팀원마다 업무 배정해줘. 뭐 이렇게 하면 일단 나오잖아요. 최소한 초안은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AI가 우리를 오히려 리드하게 하는 그런 이제 회사 문화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걸 위해서는 회사의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AI랑 연결이 돼야 될 거고,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들으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메타에서 1000명을 일단 잘랐고, 자르면서 이제 앞으로 이메일 그리고 뭐 코드 그리고 대화 내역 이런 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연간 성과 평가에 반영할 테니 성과 보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점수화해가지고 이제 뭐 상위 20%, 중간 70%, 하위 10%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한다는데, 좀 무섭긴 하죠. 무섭긴 한데 좀 극단적으로 좀 많이 간 것 같고, 어쨌든 AI의 활용이 사실 전사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여기다 퓨처라고 달아놨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실험적인 것 같아요. 어디가 베스트 프랙티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AI를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AI가 우리를 오히려 더 리드하게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실행하면 좋겠다는 걸 쓴 건데, 요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바이브 코딩의 어떤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새는 이제 또 이 컨텍스트에 대한 또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프롬프트만 많이 강조되던, 프롬프트 팁만 강조가 됐었는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바이브 코딩은 다른 이제 AI 제너레이션 서비스랑 다른 게, 뭐 이미지나 동영상은 대화를 뭐 엄청나게 길게 다음 세션까지 이어갈 정도로 하진 않는데,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대화를 엄청 길게 해야 되고, 또 뭐 하다 보면은 소스 나온 데서 뭐 그 세션 메모리가 다 꽉 차가지고 끝나고 다음 세션 이어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컨텍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AI랑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김태형입니다 하고 엔터, 그리고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바이브 코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엔터, 이렇게 2번 엔터를 하면 사실 첫 번째 엔터를 친 거랑 두 번째 엔터를 친 건 AI 입장에서 완전 별개의 대화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대화를 어떻게 알고 있냐? 복붙! 첫 번째 대화를 복사해서 붙여서 두 번째 대화에 붙여가지고 계속 복붙해서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한 얘기만 붙이는 게 아니라 AI가 뭐 검색한 결과, AI가 자기가 응답한 결과, 이런 거를 다 총망라해서 계속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뭐 챗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애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를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대화가 엄청 길어지잖아요. 요새 뭐 컨텍스트 크기도 크고. 그러면 아무리 복사해서 붙여도 AI가 판단할 때 누락되는 게 생겨요. 그럼 이제 바이브 코딩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이 행사를 알리는 뭐 서비스를 만든다. 그럼 주소를 처음에는 이제 행사장을 저쪽에 뭐 마운틴 뷰로 잡았다. 그래서 주소를 넣었다가 대화 중에 아니야, 우리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어 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줘, 이렇게 하면은 대화 내용에 위에는 마운틴 뷰야, 밑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어가 2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대화를 계속 보내다 보면은 AI 입장에서 어쨌든 계속 그냥 복붙돼서 오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셀렉 되는 게 지 맘이에요.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어가 셀렉이 돼야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데, 이게 누락되면은 마운틴 뷰인가 하고 여기서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내가 분명 말했는데 내 말대로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의 전체의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면 마지막 값을 기억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중에서 랜덤 셀렉한다. 물론 마지막에 가중치나 이런 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애들은 거의 랜덤 셀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버그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의 제일 핵심은 이 컨텍스트 전체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쓸데없는 혹은 과거에 잘못된 데이터가 최소한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나의 의도를 담은 최신 데이터로 꽉 차 있으면 제일 바이브 코딩이 결과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예를 보면은 보통 플래닝 할 때,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관리를 깔끔하게 잘 내용 채우고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앞에 플래닝을 하라, 이런 이제 가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플래닝을 할 때 근데 대화를 오락가락을 많이 안 한 플래닝은 괜찮은데, 하다가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몽고DB로 선택했다가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MySQL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대화 내용 이런 게 남아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여태까지 말한 거를 문서화를 해줘라고 해서 문서화를 하고, 세션을 클리어를 하고 다시 그 문서를 읽어오라고 불러온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이제 노하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 세션이 이 컨텍스트라는 메모리 크기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너무 꽉 차면은 AI가 자동으로 얘를 이제 압축을 하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다음으로 넘겨요. 근데 이 요약할 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요약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아까 전에 마운틴 뷰랑 뭐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 누락되고 마운틴 뷰만 남는 걸로 요약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면은 그 다음 세션에서는 계속 마운틴 뷰라고 짜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보통 그 전 세션에 있는 거를 자동으로 요약해서 다음으로 넘겨주는데, 문제 이제 자동으로 요약된 게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션 가면은 얘가 앞에 일 잘하다가 갑자기 일을 확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 가벼운 프로젝트는 상관없는데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는 세션이 끝나기 전에 수동으로 현재까지 한 대화를 정리해줘라고 해서 한번 리뷰하시고, 거기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한번 정리해서, 이게 결국 오토 컴팩트가 원래 하는 건데, AI가 하는 건데 수동으로 내가 한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깔끔하게 관리해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세션이 넘어가면은 거기서 노이즈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끼기 때문에 하나의 세션에서 한 방에 빵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번째는 제가 평소에 얘기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또 개발자들이 데이터 정합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DB 간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바이브 코딩 할 때 중요한 게 소스랑 문서랑 일치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소스랑 문서랑 일치하지. 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작성한 문서 기반으로 소스 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AI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그럴듯한 막 요구사항 문서랑 설계서를 엄청 잘 짜줘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가지고 오 이거 채택 해서 막 이렇게 나의 설계에 집어넣거든요. 하지만 AI가 나의 의도를 95%, 98% 알고 있어서 문서를 작성했다 해도 2%, 5%의 그 오차는 남아있고 얘네들 문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막 10몇 개, 막 20몇 개 만들어주면 2%, 5%씩 엄청 누적되면 얘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게 생길 수는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 쭉 해서 이제 예를 들어 한 번에 스프린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 그게 이제 끝나면 그 문서를 다 읽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뭐 AI한테 시켜서 남기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만 남겨줘. 이렇게 해서 남겨서 나머지는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그거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면 그냥 아예 다 버리고 소스에서부터 다시 문서를 뽑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소스에서부터 다시 뽑아내면은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누락될 수는 있어요. 근데 누락된 거는 뭐 코드 리뷰나 뭐 유닛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서를 얘가 정답이라고 보고 사수가 준 부사수가 받은 문서라고 생각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는데 1번 문서에는 마운틴 뷰 적혀 있고 2번 문서에는 샌프란시스코 또 적혀 있으면 이것도 막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만 남겨놓고 버리셔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또 경험한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빅핸드라는 서비스가 유저가 서비스를 만들면 그 유저가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가 또 있는 그래서 유저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서 AI한테 설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맨날 유저가 만드는 유저, 뭐 사용하는 유저 막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저희 이제 빌더라는 또 단어를 쓰니까 빌더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구분하자. 그래서 빌더는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저는 엔드 유저라고 저희는 이름 붙였어요. 엔드 유저가 이렇게 한다 하니까 버그가 좀 줄었는데 여전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 이제 CTO님이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턴헌트라고. 그래서 턴헌트라는 단어로 바꾸자. 그건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익숙하진 않은데 기술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턴헌트라는 단어를 바꿨더니 그 다음에는 얘가 그 소스를 너무 완벽하게 잘 짜줘요. 디버깅 할 일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단어의 선택이 엄청 중요하고 AI가 헷갈리지 않게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제 만약 빌더라는 단어를 쓰면 빌더 땡땡 하고 얘는 이제 우리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유저 뭐 엔드 유저 땡땡 하고 이건 서비스를 만든 유저가 서비스를 사용한 뭐 최종 유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아까 그게 컨텍스트에 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누락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락되는 순간 이게 막 엉망되는 거예요. 빌더라는 단어가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안 쓰이니까. 근데 턴헌트라고 써놓으면 누락돼도 얘가 알아서 이거 얘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런 용도로 쓰는 앤가 보다 하고 알아서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묵지가 발생할 때 AI가 추측하는 게 나의 의도랑 동일하게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건 고급 스킬이긴 한데 바이브 코딩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를 맞춰주시면은 되게 얘가 잘 만들고 버그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뭐 도자기 장인처럼 깨라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이제 바이브 코딩 업계에 이제 도는 그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냥 만들라고. 그래서 어설프게 만드느니 아예 처음부터 리셋해서 하라는 건데 뭐 이유 중에 하나는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도 있죠. 금방 만드니까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버그가 있는 거를 끌고 가서 수정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버그를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거예요. 버그 수정하다 보면 그거 수정하다 딴 데 문제 터지고 또 딴 데 문제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몇몇 또 이런 바이브 코딩 템플릿 같은 애들 보면은 약간 상태 관리하듯이 상태 1, 상태 2, 상태 3 이렇게 있으면은 1에서 2 넘어갈 때까지 1에서 2 넘어가서 2에 대한 예를 들어 테스트 조건이 이거야. 그러면은 쫙 해보고 조건이 뭐 아마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90점 이하다. 그러면 다 버려. 다시 1번부터. 그런데 이제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디버깅해서 고쳐도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태를 관리하듯이 가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버렸다 갈 수는 없으니까 단계를 만들어 놓고 가고 못 가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80점도 못하면 버려. 다시 만들어. 이런 걸 반복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어아웃 때 이제 없었던 건데, 클로드 코드에 이제 공식 좀 예시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자기네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TDD라고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놓고 그 실제 구현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개발 방법론이라고 개발자들은 다 이제 각광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기 너무 어려운, 테스트 코드를 먼저 다 짜놓고 그거 기반으로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든데, AI는 테스트 코드도 금방 짜고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들면은 이제 버그도 별로 안 생기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좋다. 클로드 코드는 자기네들 이렇게 쓰니까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클로드 측에서 이제 팁으로 쓴 거는 이게 AI가 자동으로 이제 목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막 테스트 코드를 하고 하는데, 이건 실제 TDD를 쓸 거니까 목 만들지 말아라고 꼭 붙이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울트라 띵크라고 붙이면은 오래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 길게 시간을 가지고 작업할 프로젝트는 그 업무는 울트라 띵크라고 붙여라. 뭐 이거는 뭐 큰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육하 원칙처럼 쓰라는 거예요. 예, 육하 원칙처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약사항, 이게 뭐 언제 되면 좋겠다든가 언제는 안 되면 좋겠다든가 그런 걸 써주면 좋다. 육하 원칙 플러스 뭐 누가는 이런 건 누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터넌트가 뭐 이런 식으로 누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하 원칙 플러스 제약 조건을 같이 쓰면 좋다. 이런 노하우입니다. 그다음 이제 클로드에서는 이제 멀티 세션을 사용하라고 또 그 베스트 프랙티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클로드 세션을 하나에서 코드도 짜고 리뷰도 하는 게 아니라 세션을 2개를 열어서 여기서 짜면은 얘에서 리뷰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진짜 서로 다른 놈이다. 그래서 어쨌든 세션이 다르면은 안에 담긴 컨텍스트가 다르고 서로 다른 놈이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리뷰해서 더 개발자도 자기가 짠 소스는 자기 QA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션 만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클로드니까 자기네 것만 얘기한 거지,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온 게 멀티모델 얘기 나오는 이유가 클로드로 짠 거를 챗GPT가 리뷰하고 챗GPT가 짠 거를 뭐 제미나이가 리뷰하고 제미나이는 UI 만들고 그걸 뭐 리뷰는 딴 애 시키고 이렇게 크로스로 해라. 왜냐면은 같은 클로드에서 다른 세션을 한 거보다 아예 처음부터 다른 모델이면 서로 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크로스 리뷰는 거의 최근에 필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토큰이 좀 비싼 애가 있고 싼 애가 있는데 싼 애로 리뷰하면은 더 이득이겠죠. 이거는 이제 저도 자주 쓰던 건데, 이 바이브 코딩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대기 시간이 길어요. 얘가 막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다음에 화면만 보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여러 개 돌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를 돌리는데, 근데 한 프로젝트도 여러 스레드로 돌리면 좋잖아요. 같은 소스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사실 사람하고 다 똑같습니다. 요건 이제 개발자분들만 아시겠지만 GitHub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브랜치라는 걸 따면은, 왜냐면은 개발자들은 협업을 많이 하고 서로 같은 소스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GitHub이라는 애가 그런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브랜치 만들어서 AI한테 따로따로 시킨 다음에 머지하면은 그냥 같은 프로젝트도 패러럴하게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팁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부분은 이제 초심자분들한테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또 유행하는 게, 저희가 뭐 마스터 뭐 키트 이런 걸 드린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먼저 풀고 좀 나중에 풀까, 우리만의 노하우인데 뭐 그러다가 아니다, 이 AI 시대는 무조건 퍼블릭하게 빨리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제 저기 빅키트라고 빅캠프 이제 클로드 코드 킷, 클로드 코드 외에도 만들려고 일단은 현재는 클로드 코드 킷이라고 붙여놨고요. 그래서 소스를 들어가시면은 이 앞서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이제 에이전트나 스킬로 저희가 담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잘 몰라도 저 앞에 있는 것들을 알고 쓰는 것처럼 완전히는 아니지만 한 70-80% 정도는 알아서 잘 반영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시연을 해드릴 건데, 뭐 별로 대화 안 했는데도 그래도 이만큼은 나오네? 이런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는 그 PDCA라는 방법론을 채택을 했어요. 사실 다 비슷비슷한 건데, 저희 회사에 이제 컨설턴트 출신 분이 있어서 컨설턴트 업계에서 PDCA라는 그런 방법론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랜하고, 도하고, 체크하고, 이제 애널리시스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이제 컨설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AI한테 일 시키기에 너무 딱 좋은데? 해서 저희가 이걸로 이제 쭉 템플릿을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이런 걸로 다 자기만의 이 메서드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메드라는 애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소개를 실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 뭐 오마이 오픈코드나 랄프라는 애가 되게 한때 또 막 바이럴 탔었는데 얘네들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이렇게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한 방에 모아서 유저들이 잘 몰라도 쓸 수 있고 또 여러 번 대화 안 하고 조금만 대화해도 한 방에 쫙 자고 일어났는데 다 돼 있어요. 이런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애들이 이제 3번,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그 GitHub 링크 주소를 제가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사진 찍으실 분은 잠깐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 쓰시는 분은 플러그인 설치하면은 이제 쓰실 수 있어서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이오하우스에서도 요 페이지가 있었는데 제가 저희 멤버가 이걸 퍼블릭 환경으로 바꾸면서 저 주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아마 그때 오셔서 그 사진 찍고 접속해본 분들은 뭐야 왜 안 되지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름 바뀌어 있네. 오늘은 제대로 된 이름이